이번 시간에는요, 그 FAT 2급 76회 10월 19일 날 시행됐던 거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고. 자, 우선 전 FAT 2급이면 이제 처음 여러분 이제 회계를 배우시고 기초과정 좀 되게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구성 계정 과목과 부채 자본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물론 FAT 1급을 배우건 TAT 2급을 배우건 계속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배워나갈 시간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지금 FAT 2급 기초과정에서 반드시 이 규정들을 암기해 놓으시는 게 자격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에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요 재무상태표 암기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 원리에서 요 계정들이 어떤 그 구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는지 계정들마다 자세히 회계 원리 시간에 설명해 놓은 것을 이 녹화된 그 뭐죠 파일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그 댓글 다는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요거 링크 시켜서 여러분이 혹시 재무상태표 계정 외우는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반드시 외우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것도 필수 암기사항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FAT 2급에서 기출문제들 풀어드리면서 제가 요 모양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아, 이거 꼭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여기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가 판관비인지 얘가 영업의 비용인지 이거를 구분 못하면 우선 자격시험에서 문제거리가 아주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 합격 점수를 얻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사항이랍니다. 뭐 FAT 1급까지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비용 계정,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당연히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FAT 1급도 엄청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FAT 이거 지금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급수가 저는 FAT 2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태어나서 이 회계라는 내용을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난이도로 따지면 TAT 1급, TAT 1급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이것저것 이걸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기 회계 파트는 회계 담당자로서 여러분이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할 기회도 많고 취업도 수월하게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잘 되는 분야예요. 뭐 등등 저기 준비하셔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특히 여성들도 그렇고요. 자,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게요. 뭐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선 여러분이 여기서 용어를 하나 구분하셔야 돼요. 거래 요소라는 것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의미한다.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를 요소의 결합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이 요소라고 그러는 거 있죠. 이 요소는 자, 거래는 좀 써놓을까요? 회계상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2급 FAT 2급 배우시면서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래를 배우셨죠? 그 다음에 요소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요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계정을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합관계라고 그랬었는데, 결합관계는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를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그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분계라고 부르거든요. 분계.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기록, 차변, 대변,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해요. 근데 이 분계를 배우기 전에 통으로 여기 통합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증가, 감소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증가, 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수익, 비용 계정은 발생이다, 소멸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관계를 이 통합계정으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관계에서는 뭐 차변에 대여금이다, 현금이다, 보통예금이다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보통예금이다, 보통예금, 뭐 대여금 이런 것들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결합관계보다 더 디테일한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구분은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래의 거래 요소,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는 뭐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차변에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차변 자리죠. 이걸 자기 자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기록해 놓으시고 수익이 손익계산서에서 대변이 자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계정을 갖다가 손계정원장에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자산이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그죠? 이쪽은 부채, 밑에 자본 계정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예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그다음에 부채도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자본 계정도 이렇게 증가. 그러나 자기 자리가 아닌 경우,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대변으로 와 있다면 얘는 감소.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차변에 있다면 감소. 자본도 감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비용 계정 배우셨었죠. 수익비용 계정에서 차변이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대변은 수익 계정이었었죠.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수익은 자기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우리 결산 때가 되면 비용이 반대로 이렇게 써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비용 계정은 차변에서 발생하다가 대변으로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걔를 소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발생,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여기 수익이 발생도 결산 때 차변으로 이렇게 차변에 수익 계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걔도 수익이 그만큼 소멸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회계상의 거래에서 보게 되면은 뭘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항공상사는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그러면 얘는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우리가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대요. 그럼 우선 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구분할 때 분기로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쓸 거고, 보통예금은 자산계정이죠. 자산계정이 자기 자리에 쓰였으니까
보통예금이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대변은 얘 돈 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빌려줬던 돈 이걸 단기 대여금이라고 부르죠. 단기 대여금도 자산 기정이에요. 그 대신 우리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단기 대여금은 자산 기정인데 자산 기정이 대변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에 맞는 여기 결합관계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다. 4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이런 자산이 증가다 결합관계는요. 결합관계는 FAT 2급에서만 출제되는 문제예요. FAT 1급부터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초 단계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용어 다시 한번 결합관계라는 용어와 붕괴라는 용어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요게 결합관계예요. 아시겠죠? 붕괴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배우셨던 회계상의 거래를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 있죠? 요게 붕괴예요. 이것도 표시해 놓을까요? 요거는 붕괴. 요거는 결합관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 봤더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를 회계 처리 시 대변 기정 과목으로 분류로 옳은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어. 그냥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개를 해서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과장님이 오늘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네, 통장 정리를 한 결과 거래처에 빌려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대요. 단기 대여금 아니에요. 이자예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어요. 얘기한다면 자, 일단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얘를 또 분기를 한다면 사변에 보통예금에서 10만원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걸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을 왜 받은 거예요? 이 돈은 이자 수익으로 대여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10만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계정이 차변이다, 대변이다. 계정 과목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의 그 계정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 수익 계정들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대변 계정 과목 얘를 물어봤어요. 분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자 수익이 보니까 근데 계정을 쓰려고 이자 수익을 보는데 이자 수익이 지금 여기 보기에 없어요. 당황스럽죠. 지금 이 문제는 계정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 이자 수익이 여기 매출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판관비에 해당되는지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기정도 꼭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FAT 1급에도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이 회계 지식들 분계가 그만큼 회계의 기본 과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지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 이거 그대로 기록할 거거든요. 회사에서 실제로 아주 빈번하게 자주 매일 사용되는 계정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회계 업무를 여러분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계정들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란 얘기죠. 이자 수익은요, 지금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니까
비용 될 리가 없죠. 매출액도 수익이에요. 이 계정을 써드리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손익구분에서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에요. 여러분이 상품 매출 쓰는 것처럼 그 계정이거든요. 이게 상품 매출 계정이 수익 계정이다.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에요. 실제로 계정을 우리가 씁니다. 매출 총이익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매출 수익에서 비용을 갖다가 차감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부르는 명칭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판관비 비용 계정이고요. 영업이익도 매출 총이익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영업의 수익은 말 그대로 수익 계정이고 여기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과 즉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업 이외의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이자 수익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 엄청 많이 쓰이는 계정이죠.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비용이에요. 여기 또 대표적인 거 이자 수익의 반대는 이자 비용이 이자 수익의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결과가 쭉 반영된 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부르고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계 FAT 2급에서는 소득세 를 주로 배우고 법인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거는 FAT 2급 1급, TT 2급, 그 다음에 TT 1급. FAT 1급만 개인 사업자인 것을 나타내고 대부분은 다 이제 우리가 법인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걸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법인세 비용 이거 세금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명칭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 영업 외 비용 계정이죠. 이자 수익은 지금 수익 계정이란 말이죠. 찾더라도 수익 계정에서 찾아야 되니 매출액은 아니고 영업 외 수익이겠구나. 판관비는 비용 계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냈던 거예요. 요거 저기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을 이해하신 분들은 요거 문제 끝나고 바로 외워놓으세요. 이따가 끝나면 해야지 내일 해야지 잘 안 하게 돼요. 회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문이 그렇지만은 우리 회계는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해요. 바로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시험 준비하던 등등 하던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우는데 얼마 안 걸려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자, 여기까지 2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또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신문기사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그다음에 회사가 자체 결산을 능력을 갖추고 누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재무제표 우선 여러분이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우선 재무제표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재무제표의 종류고요. 재무제표의 말뜻, 재무제표 할 때 제자는 이건 재산이란 뜻이에요. 또는 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할 때 이 무는요 일, 그 다음에 업무 이런 뜻이 한자어로.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란 뜻이고요. 여러 가지. 표는 작성된 표, 요약된 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된 일 또는 업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업무를
여러 가지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자, 얘는 여기다 써볼게요. 이건 재무제표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이렇게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표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란 얘기잖아요. 우선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배우셨던 거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배우는 회계 담당자라면 기본적인 이 종류 이거를 암기하라고, 또 암기가 벌써 되어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에서 이론에서 얘는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회계 1급까지는 물어봐요. FAT 1급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회계 FAT 2급 기초과정 배우시면서 회계에 대한 거 배우시면서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요, 우리 회계 담당자 또 여러분의 회계 시험에 질문하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질문해요. 그러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대부분은 이것만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서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담당하는 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얘는 여러분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쓰지 않아요. 대부분 이건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감사 나올 때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1년 동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들은 대부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루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도 대부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주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이런 재무제표를 갖다가 회사가 자체 결산을 하게 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배우셨기는 했겠지만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작성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공정한 표시. 작성 책임은 이 회사의 대표자, 그래서 우리는 경영자라고 불러요. 경영자가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회계감사라는 걸 외부 나왔죠?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라고 부르는데, 외부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외부감사가 회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기준은 뭘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회사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아닌지를 이 회계 외부감사가 공인회계사가 보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여기 공인회계사한테 이렇게 줄 때 그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이 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이죠. 회계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회계 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게 되는데,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결제하고 사인하는 사람은 경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회계부서의 책임자라든지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든 직원이 해당 담당 직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 경영자 부르지 직원한테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장 나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재무제표도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자가 작성 책임을 진다. 가의 경영자가 해당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뭘 물어보나. 다음은 항공상사의 상품 관련 자료래요. 취득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취득원가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물건을 사갖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럼 상품 매입액, 내가 얼마 주고 이 물건을 팔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품 10만원 주고 사갖고 왔는데 이 상품 사갖고 오는데 운반비가 3만원 들었대요. 이 두 가지만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3만원 이익을 남기고 싶어요. 3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싶다면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겠어요? 상품 매입액에 10만원 주고 사왔으니까 13만원에 팔면 나한테 이익이 남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왜? 나 이거 사갖고 오는데 여기 3만원도 저기 뭐죠? 3만원도 저기 물건 사는데 들어간 돈인데 그럼 난 뭐야? 완전 시간 낭비하고 10만 쓰고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장사한다면 3만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에 팔려고 하시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갖고 온 금액에다가 매입 운임 발생했던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가는 13만원에다가 나는 3만원 이익 남기고 싶으면 16만원에 이렇게 팔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 이런 회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못 배우신 분들도 이렇게 장사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상품 매입액을 갖다가 상품 매입액에다가 여기 지금 매입할 때 발생한 운반비, 그다음에 보험료도 상품 매입할 때 보험료도 냈대요. 멀리서 가져왔나 봐요. 외국에서 가져왔건. 그럼 이 보험료도 여러분이 장사한다면 이 금액도 포함시키겠죠. 그죠? 이런 두 가지 지금 여기서 나타난 두 가지 비용을 요거요. 우리는 상품 매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라고 불러요. 부대비용이라고 부르고 이 부대비용은 상품 매입액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계정도 여기서부터 여기 다 합친 금액 요게 계정으로는 상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상품. 매입 운임이라고 해서 운반비라고 쓰고 그 다음에 보험료라고 해서 보험료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매입 운임 부대비용을 매입 운임 보험료를 상품 매입액에다가 다 포함시키세요 라고 하는 의미는 계정도 다 상품이라고 써야지 다 합쳐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품과 부대비용은 다 계정 상품이라고 기록해야지 그 금액이 하나로 합쳐진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부른다. 취득원가는 다 합치면 그래서 얼마가 돼요? 13만 5천 원 되겠죠. 13만 5천 원 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갖고 온 상품을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상품 매출 했는데 상품 매출은 13만 5천 원인데 우리가 3만 원 남기기로 했죠. 그래서 얘 가정으로 16만 5천 원에 팔아서 3만 원이 남았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 운반비가 발생했어요. 이 상품을 우리가 거래처 아니면 원하는 데까지 보내주는 바람에 운반비가 10,000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운반비, 여기 매입 운임, 여기는 매출할 때 운반비, 의미는 상황은 같지만 상황은 같아도 쓰는 용어는 달라져요. 계정은. 얘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도의 계정을 쓴다. 그 별도의 계정이 뭐냐면 바로 이 판관비예요. 판관비의 말뜻이 판매비, 들어보셨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판매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써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정이 운반비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할 때 운반비와 매출할 때 운반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총 금액 취득원가라고 했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총 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총 매입액은 그럼 얼마예요? 13만 5천 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우리가 매입한 것 중에서 매입 환출, 이거 반품의 뜻이에요. 반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입 애누리 깎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할인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금액들이 다 제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용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 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이 순 매입액에는 이렇게 부대 비용으로 발생했던 거, 그 부대 비용을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총 매입액, 상품과 관련돼서 총 매입액은 여기서 10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건 없다고 치고, 그런 다음에 순매입액 그대로 10만원이었죠. 그런데 뭘 더해줘야 돼요? 더하기 부대비용, 여기 두 개가 부대비용이라고 그랬죠. 35,000원 더해줘서 여기 이 금액을 우리가 순매입액으로 계산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된 순매입액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 당기 매입액, 얘가 바로 순매입액을 기록해 줘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여기 기록돼야 된다. 여기 총 매입액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총 매입액은 우리가 사갖고 올 때 판매되면 총 매출액이라 그러죠.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죠. 부대 비용은 별도라 그랬어요. 제가 판관비하고. 그래서 순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순 매입액을 계산하는 과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손익 부분의 매출액 있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이것도 반품이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 뺀 금액 순매출액을 여기다가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처음 회계를 배우시니까 여기 순매출액이다, 순매입액이다, 여기 해당되는 칸에 이런 계정들, 금액들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복습 겸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매입 운반비, 매출 운반비 다르다는 거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FA1, FAT19 등등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로 출제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복습 겸 강조하는 겸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4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나 보니까, 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또 나오죠. 그래서 앞에 처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다 갖다 놨어요. 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한테 FAT 1급까지 물어볼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여기 재무상태표 암기하는 거 혼자 암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회계 원리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처음부터 여기 지금 자산만 계정만 우선 정확히 다 이해해도 자산 계정 많잖아요. 요것만 이해해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 1시간 정도 안에 이 계정들 다 암기하실 수 있어요. 꼭 보시라고 강조는 하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은 보세요. 이거 다 못 외우신 분들은요. 자,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재무상태표 여기 있는데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여기 있죠. 매출채권 안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전체적인 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계정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자, 선급비용은요, 우선 여기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급비용은 계정의 명칭이 선급금에다가 비용,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이해를 하세요. 선급금의 뜻은 우리 계약금처럼 선급, 미리 준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돈을 먼저 준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선급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두 계정이 이렇게 합쳐진 경우 앞에 게 주인 계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 선급비용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 다음에 자본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어떤 거냐고 그 요소를 물어보게 되면 비용자 써있기 때문에 비용 계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아니에요. 두 가지 계정이 이렇게 합쳐진 경우에는 앞에 게 주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선급금 계정은 어디에 있어요? 선급금은 여기 있죠.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비용을 먼저 주었다 이런 뜻이므로 선급비용 계정은 자산 계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금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럼 얘도 맞는 거네요. 그죠? 선급비용도 재무상태표의 계정 자산 계정이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볼까요? 임대보증금은 여기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임차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계 처음 배우셨을 때 임차료, 얘는 건물을 빌리고 우리가 내는 월세예요. 임차료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 비용이라는 뜻이고요. 이거에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죠.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료, 그래갖고서는 얘는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 용어에 따라서 임차료라고 말하는지 임대료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임대인이 보통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기본으로 봤을 때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보통 그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내죠. 돈을 맡겨놔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임차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매달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임차료를 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내가 돌려받을 내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임차 보증금은. 자, 반대로 건물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이 발생하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을 때 얘를 임대보증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임대보증금은 지금 이거 내 돈 아니에요. 보관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계정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기억하실 때 요 네 가지를 같이 모아서 잘 구분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임대보증금은 무슨 계정이다? 임차보증금은 자산 계정인데 임대보증금은 여기 부채의 비유동, 여기 임대보증금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 자세한 계정이라서 그것까지는 써있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기부금. 기부금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부르죠.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찾으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여기 기부금이 재무상태표에 해당되지 않죠. 매출채권은 자산, 선급비용도 자산, 임대보증금 부채, 그죠? 기부금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 그래서 여기 4번 문제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취업을 원하셔서 회계 담당자로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제가 암기하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것도 지금은 암기해 놓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문제 풀 때마다 FAT 1급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5번 문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대표적인 게 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제일 잘 부합하는 거, 맞는 거, 바로 요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관계예요. 아까도 얘를 우리 수익 계정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수익 비용, 우리가 매출 원가 사갖고 와서 사갖고 온 금액, 그걸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 팔아서 수익이 났다. 그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문제에서 총 금액이 13만 5천 원, 우리 매출 원가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3만 원 이익 남겨서 팔았으면 16만 5천 원 이렇게 팔았을 때 이 비용과 수익이 잘 매칭이 되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되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수익과 비용 항목에 구분 표시 나와 있죠. 바로 구분 표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는 게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여기 해당되는 구분 표시,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를 반드시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무 파트 프로그램에서도 손익구분, 재무상태표 우리가 배운 그 순서대로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보는 것도 편하겠죠. 암기가 되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재무회계는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발생주의 상대적인 개념은 현금주의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12월 임차료를 언제 내냐면 2월 다음 달이죠. 2월이란 말은 한자어니까 다음 달 매달이죠. 매달 다음 달에 5일에 결제를 해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한 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차료를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임차료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비용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 회계 담당자로서 이 비용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금액 손익계산서가 정확할 테니까.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지금 우리가 돈을
임대인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매달 다음 달 줄 거라고 했으니까 1월 5일 날 줄 거란 말이에요. 현금은. 그런데 비용은 한 달치 지났으니까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다가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될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5만 원. 그럼 임차료는 손익계산서 인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 돈은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죠? 얘를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자, 우리는 발생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손익이 발생을 하면 여기서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이 발생했으면 현금을 주던 안 주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발생주의는 현금을 준다 안 준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발생주의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랍니다. 거기에 반해서 현금주의는 현금주의로 기록한다 그러면 12월 31일 날은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1월 5일 날 그때 차변에 임차료 5만 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줬을 테니까. 그럼 보세요. 발생주의로 기록할 때는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 상에 여기 임차료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포함이 되지만 현금주의로 기록하게 되면 이 상태 여기가 2024년이라고 했을 때요. 2024년도에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가 빠져버리게 되겠죠. 왜? 현금주의는 돈으로 지급했을 때 그때 비용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는 어떤 걸로 기록한다?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현금을 줬다 안 줬다 이걸 따지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결산 때 바로 기록한다. 그래서 여기 발생주의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여기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자, 이 유동성 배열법은요,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재무상태표의 기준을 얘기해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유동자산은 이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 당좌자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게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유동성 배열법으로 자산 계정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유동성 배열법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현금화 되기 쉬운 것부터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유동성 배열법이란 말뜻이 현금화되기 쉬운 것인데 유동성이 그러면 높은 걸까 낮은 걸까 기록하는 게 말뜻도 헷갈려요. 그죠?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되기 쉬운 거를 유동성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높은, 낮은 이렇게 헷갈리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내요. 다시 한번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되기 쉬운 것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세요 이런 뜻인데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높은 것을 먼저 기록하라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또 유동성 배열법 자산과 관련된 내용들 보고서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요 내용 유동성 배열법 기본적인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 제가 링크 달아드리는 회계원리의 자산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이런 것도 금방 다 여러분이 습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도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 대손충당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결산 때가 되면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하는 거 배우셨죠? 결산할 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대요. 자, 그리고 결산 시 잔액시산표상의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이 현재 반영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매출채권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매출채권의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좀 이렇게 배웠는데 500만 원의 1% 설정하니까 5만 원을 설정해야 돼요. 대손충당금을요. 그죠?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현재 얼마 있어요? 전년도에 사용하고 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우리 4만 원 차액만큼 더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차액을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분기하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되면 매출채권 500만 원인데 이렇게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은 5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장부가액은 455만 원이 틀렸다. 그죠? 445만 원이 아니라 산수를 495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49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출채권에서 장부가액이라고 시험 문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장부가액을 회계 1급 되면 이렇게도 물어봐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라고도 물어봐요. 이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의미 자체가 매출채권 회수 가능액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죠. 말뜻을 풀어서 해서 설명해 드리면 매출채권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받을 매출채권 500만 원 중에서 55만 원 정도는 거래처로부터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 매출채권 중에서 5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49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이걸 알면서도 회수 가능액이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뭔 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마무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보충해야 돼요? 4만 원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또 뭘 물어볼까요?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거래는 뭔가 봤더니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6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했다면 우리 뭘로 쓰기로 배웠죠? 우리 분기할 때 차변에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6만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요. 대변에다가 현금 6만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이걸 실수로 잘못해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 계정으로 기록을 했어요. 비용 계정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때 자산 계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자산 계정을 쓰면 지금 안 되죠. 자산 계정이 아니라 어떤 계정으로 써야 돼요? 여기 비용 계정으로 써야 돼요. 그죠? 여기 비용 계정으로 써야 되는데 자산 계정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산은 쓰면 안 되는데 자산을 썼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오류를 하게 되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산 쓰면 안 되는데 자산 썼으니까. 그럼 여기 비용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입력해 줘야 되는데 비용 이 금액을 입력해 주지 않았으니 과소 계상이 됐겠죠. 그 금액만큼을. 그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해당되는 거 자산의 과소 계상. 자산 뭘로 된다 그랬어요? 과대 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의 과소 계상. 비용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요. 그럼 비용의 과소 계상. 요게 맞죠. 그죠? 미치는 영향으로 비용의 과소 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자본의 과소 계상. 지금 여기 자본과 관련된 거는 현재 없죠. 그죠? 자본 계정에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자본 계정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자본의 과소 계상까지는 물어보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참고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회계 1급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산과 그다음에 자본과 그다음에 이익 요 세 가지 계정은요. 그 영향이 똑같아요. 즉 자산이 과대 계상되게 되면 자본도 과대 계상되고 이익도 과대 계상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럼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본도 과대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수익은 이익 계정이니까 수익도 과대 계상돼야 된다. 요게 같이 항상 움직인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하고 반비례되는 관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하고 반비례 관계인 거는 비용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은 반비례. FAT 1급 가면 아마 또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산, 자본, 이익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산이 증가하는데 자산이 과대 계상됐는데 자본이 과소 계상된다.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팁이니까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까지 해봤고요.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 자, 여러분이 FAT 2급 배우면서 또 FAT 1급, TT 2급 계속 공부하시면서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다들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러는지 제 설명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이 파트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 급수 불문하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회사에서는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실 때 이것도 잘 제 설명 듣고서는 천천히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9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한 2024년도 12월 31일 결산분계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월로 쪼개서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 아니죠.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이 결산분계와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수업 마지막 때에 배우셨기는 하겠지만요. 우리가 결산 12월 30일 날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정리사항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즉 시험 문제 출제되는 실기 파트에서 수동결산, 그다음에 자동결산 이렇게 나눠 놨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운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결산 정리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고 손익계산서에서는 결산 정리사항이 어떤 게 있고 요 계정부터도 구분해 놓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재무상태표의 계정에서 기말재고 즉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결산 정리사항의 1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세 번째. 그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 네 번째.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항목들은 자동결산 항목에 다 들어가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당되는 계정에다가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현금과 무적이라든지 단기매매증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자산계정들이에요. 지금 그죠? 재무상태표에서 결산을 해주어야 될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이나 부채 환율 평가하는 거. 지금 FAT 2급에서는 요것도 지금 많이 헷갈리실 테니까 요거는 제외해놓고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현재는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요, 보통 손익의 이연이다, 손익의 예상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보험료와 같은 선급비용,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같은 경우 선수수익,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끔 해놨고, 소모품과 소모품비 이런 것도 결산 항목에서 시험 문제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내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가 거의 80~90% 차지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에서, 실무에서, 회사에서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는 것은 결산 정리 사항으로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지금 설명을 포인트를 들려고 하는 건 얘예요. 이 계정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말로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재무상태표에서요, 채권 배웠었죠. 그 매출채권 바로 밑에 기타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채권은 자산계정이고요. 거기에 미수금, 선급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지금 계정, 결산에서 손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요 미수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아까 제가 선급비용 설명해 드렸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급금에다가 비용을 우리가 줬다는 거 있죠. 지금 그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손익의 예상이라는 계정 과목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타채권에서 미수금이라는 계정과 그다음에 선급금이라는 계정, 이 두 가지가 자산 계정인데,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계정이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이에요. 여기 자산이라는 계정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얘 또한 자산 계정이란 말이죠. 미수수익도 자산 계정, 선급비용도 자산 계정,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선급비용 설명해 드렸었죠. 봐봐요. 선급비용은요, 선급금에다가 비용을 더한 거예요. 즉 말뜻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선급, 돈을 미리 준 거예요. 대표적인 계정은 보험료예요. 보험료를 1년치를 먼저 준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계정인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자가 들어간 계정들은 돈을 미리 주었거나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즉 먼저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선자 들어간 계정은 선불 개념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선불의 의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채무 계정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로 부채에 미지급금, 선수금이 있는데 얘에서 파생된 계정이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계정이에요. 그럼 여기 미지급비용을 한번 볼까요? 미지급비용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얘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미지급비용 계정은 비용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이에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의미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럼 미수수익은 어떻겠어요? 미수수익은 우리한테 수익인데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미수수익, 즉 우리가 예금 가입하고 이자
이자는 만기가 돼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미수 수익이라고 쓴단 말이죠.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에요. 이 미자가 들어간 거는 후불 개념으로서 아직 받거나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선수 수익은요 어떻게 돼요? 선수금, 우리한테 수익인데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보통 임대료예요. 1년치 임대료 미리 받았을 경우 선수 수익이란 계정을 쓰고 부채 계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자가 들어갔으니까 선불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 내용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결산과 관련돼서 손익의 이연,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또는 여기 손익을 요즘 한글로 풀어 써서 수익의 이연 또는 비용의 이연 이란 용어를 사용해요. 교재에서. 그다음에 예상의 경우도 수익의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쓴단 말이죠. 예상을 발생했거나 우리 발생주를 기록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자어로 쓴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설기 때문에 요거 손익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자, 정리해요. 손익의 이연은 올해 비용과, 아니, 꼭 비용이 아니라 올해 해당되는 금액과 내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주었거나 먼저 받은 경우예요. 그걸 우린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오는 이연이라는 용어는 연도를 올해 거와 내년 걸로 연도를 나누어 달라는 뜻이에요. 연도 나누어 주세요. 언제? 올해 것과 내년 것으로. 이게 이연의 뜻이에요. 그래서 손익의 이연이다 그러면 얘는 선불 개념이구나. 돈을 먼저 주었거나 먼저 받았다. 그래서 손익의 이연이라고 알아들으셨으면, 선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일반 상식으로도 내용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익의 이연, 즉 선불인 경우에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급비용 아니면 선수수익,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만 선택해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여기 미자 들어간 거 선택하는 건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리고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후불 개념이에요. 돈을 받거나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미자 들어간 계정,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계정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후불인데 계정을 여기서 고른다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해도 이론에서 FAT 1급, TET급까지도 계속 물어보는데, 처음 배우실 때 이 용어들이 구분이 안 되면은 매번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24년 4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원 빌렸다죠. 차입했대요. 자, 그럼 4월 1일 날 일이고요. 은행 이자율은 연 6%이고 1년분 이자는 2025년 3월 30일 날 전액 지급 예정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이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 우리가 지금 기록해야 될 것은 이자 비용이겠어요? 이자 수익이겠어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얘가 지금 비용 계정이에요. 그죠? 얼마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4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우리 12월 30일에 결산해야 되니까, 그죠? 그때까지. 그리고 얘는 언제 지급할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날 전액 지급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까 발생주의 설명드렸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몇 개월입니까? 이게 지금 9개월이죠. 그죠? 9개월. 9개월을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표시하나? 우리는 12개월 중에서 지금 9개월치만 이자 비용을 계산할 거예요. 9개월치. 이렇게요. 그죠? 그런데 100만 원 빌린 돈은 이자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에다가 지금 이자가 1년치가 6%래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6%면 60만, 6만 원, 6만 원 되겠죠? 자, 이자는 6만 원이 1년치인데 거기에 12분의 9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4만 5천 원 되겠죠. 그죠? 6만 원 곱하기 12분의 9 하게 되면 4만 5천 원이 올해 이자 비용이 될 것이고 1만 5천 원은 내년 이자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자, 용어부터 한번 구분해 봐요.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니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그래요. 후불이죠. 후불이면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 후불.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정은 미수, 수익 아니면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계정 둘 중에 하나. 여기는 아예 해당사항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수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비용자 들어간 미지급 비용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차변해 보시게 되면 미지급 비용. 문제는 항상 여기 네 가지 계정 한꺼번에 같이 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계정 구분할 줄만 알아도 반은 맞춘다는 얘기죠. 요것만 이해해도. 여기 성급비용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얘도 이유에 어떻게 됐다. 선자 들어간 계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쓰기로 했죠. 미지급 비용 이 두 개 있네요. 그죠? 금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 계산하면은 올해 거 45,000원 요것만 해당되는 거니까 차변에는 이자 비용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생주의로 올해 발생한 이자는 발생했으니까 비용 쓰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발생주의로 이자 비용은 비용 쓰고 얘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후불이니까 비용 얘기니까 미지급 비용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 배울 때 뿐만이 아니라 FPT 1급, TET급 잘 이해해 놓으시고 습득을 해 놓으시면 아주 혜택을 많이 보시게 될 계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 9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계속 나오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자꾸 암기해 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직원들의 야근식 때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 그럼 얘는 그냥 복리후생비 빡딱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건 안 봐도 6만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이 판관비의 뜻은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판매와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우리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 급여는 직원들 고용한 이유가 대충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직원들 왜 고용했어요? 장사하려고 사장님 혼자 다 못하니까 고용했겠죠. 그러니까 판관비예요. 퇴직급여. 이 직원들이 퇴사할 때 줘야 되는 퇴직금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직원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접대도 할 수 있는 거죠. 접대비. 그다음에 여비교통비. 우리 지금 출장 가고 교통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 왜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은 판매와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다 판관비와 해당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회계 2급 처음 배우시면서 들어는 보셨을 만한 계정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빨간색으로 해놨죠. 대손삼각비하고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부분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대손삼각비, 감가상각비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대손삼각비라는 것은 우리 채권과 영업활동의 채권과 관련된 대손삼각비예요. 매출채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거 다 왜 샀겠어요?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면서 그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비용 처리한 건데 얘도 우리 영업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FAT 2급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풀어봤고요. 실무 수행 문제, 저기 실기 문제죠. 이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